자, 본론인 미국의 금리 상황 보겠습니다. 이번 달 금리 인하 자체는 시장에서 일찌감치 확실시하는 분위기였고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연준의 이후 금리 전망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일단 9월 금리 인하는 이뤄졌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5차례 연속 유지한 끝에 9개월 만에 인하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연 4%에서 4.25%가 됐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한 12명의 연준 위원들 가운데 11명이 0.25%포인트 인하를 지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만 0.5%포인트 인하를 지지했습니다.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는데요. 오는 10월과 12월 두 차례 남은 FOMC 회의에서 각각 0.25%포인트 금리를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전체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연내 최소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12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 증시를 혼조세로 만들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은 어땠습니까?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고용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위험 관리 차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you could think of this in a way as a risk management cut. Inflation, we continue to expect it to move up, maybe not as high as we would have expected it to move up a few months ago. The pass-through of the tariffs into inflation has been slower and smaller.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연준의 양대 책무 가운데 당장은 고용시장 악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파월 의장은 현재 미국 경제의 흐름이 나쁘지 않지만 관세 영향은 내년까지 누적될 수 있다며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1.6%로 올려잡으면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전망은 기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국내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국내 경제수장들이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들이 평가하는 국내 경제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당장 미국 금리 인하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죠. 그렇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서울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그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예상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식에 주목해 혼조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이라면서도 미 관세 정책과 경제 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평가인데요. 미 관세 협상 진행 상황,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동향,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거시경제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이렇게 나온 내용과 별개로 그 회의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구 부총리가 신임 금융당국 수장들과 처음으로 가진 회의라서 그런데요. 이혁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리했고요. IMF 일정으로 미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로 조직이 개편되기 전인 연말까지는 현행 체제가 유지될 전망인데요. 개편 이후엔 경제부총리와 금융감독위원장, 하는 총재까지 3명으로 참석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서울시가 수상 대중교통 시대를 열겠다며 준비한 한강버스의 첫 배가 조금 전인 오전 11시 출발했습니다. 다만 정말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진짜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는 산적한 과제가 많다는 지적인데요. 첫 차가 출발한 그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저는 한강버스 위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강버스 첫날 첫 차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서울의 첫 수상 대중교통을 표방하는 한강버스가 오전 11시 마곡 선착장을 출발해 망원역을 지나 현재 여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선착장에는 오전 9시부터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탑승권 구매 방법과 탑승 시간을 묻는 등 큰 관심을 보였고 긴 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일부 혼란도 있었는데요.
탑승 방법이 탑승권 구매와 교통카드 이렇게 두 가지다 보니까 정원 초과를 우려해 서울시 관계자들이 탑승 예정자들에게 임시 번호표를 부여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요금은 일반 탑승권 기준으로 3,000원이고 기후동행 카드나 T-머니를 이용하면 다른 대중교통 환승도 가능합니다. 한강버스는 마곡과 잠실을 연결하며 그 사이에 여의도, 압구정, 뚝섬 등 모두 7개 선착장을 두고 28.9km 구간을 오갑니다. 당분간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4번 운항하고요.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부터는 평일 오전 7시, 주말엔 오전 9시 30분으로 첫차 시간이 당겨집니다. 네, 지금 류 기자 모습을 보니까 강바람도 작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이번 한강버스 걱정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느려졌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시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일반 노선을 이용하면 1시간 15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를 띄운 지금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약 2시간 7분이 소요됩니다. 당초 계획보다 52분이나 길어졌고 지하철 9호선 기준으로 같은 거리가 40분 정도 걸리는 걸 고려하면 대중교통으로서의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상 악화에도 취약합니다. 지금은 날씨가 좋지만 정식 취항 전인 어제 시승 행사에서는 서울에 많은 비가 내려 가시거리가 1km 밑으로 떨어지자 배가 뜨지 못했는데요. 대중교통으로 입지를 다지려면 악천후에 대비한 정시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다음으로 가계부채 경고 등과 서민 실수요자의 고통이라는 상반된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대출 상황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부채의 대표적인 약한 고리는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그중에 대출이 밀린 분들은 정부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 기금의 혜택과 편의성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네, 우선 새출발기금 적용 기간과 대상, 혜택이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 영위기간이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였지만 2025년 6월까지 사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는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거치 기간은 최대 3년으로 2년 더,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1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는데 어떤 식입니까?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중개형 채무 조정의 경우 기존에는 거치 기간 채무 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는데 앞으로는 채무 조정 후 약정 이자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조기 대위 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채무 조정을 거치며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채무 조정 시 최초 대출 금리와 약정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새출발기금이 정책금융과 고용, 복지 등 다른 제도와도 연계됩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재원을 절약하고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자, 조금 더 대중적인 대출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갈아타기가 627 규제로 사실상 막혔다가 실수요자의 손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한도를 도로 풀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실수요자 금리를 낮추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대출 갈아타기가 일단 시스템상으로는 재개되고 있기는 하죠. 네, 맞습니다. 하나은행이 오늘부터, 국민은행이 내일부터 1억 원을 초과하는 증액 없는 주담대 대환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627 규제로 1억 원 초과 주담대의 갈아타기를 막았는데 갈아타기로 금융권의 대출 총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어서 비판이 일자 이를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12일부터 재개하면서 포문을 열었고요. 신한은행은 아직 재개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고 농협은행은 대출 관리를 이유로 재개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아타기가 새로 갈아타는 은행의 대출 총량을 늘리다 보니까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하반기 대출 총량을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줄인 상황에서 대환대출까지 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반응입니다. 네, 또 여기에 모집인 대출도 상황을 알 수가 없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10월까지 모집인 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했고요. 올해 남은 2달의 모집인 대출을 줄일지 말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미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모집인을 통한 대출의 경우 여러 건의 대출이 한 번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정교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은행들도 모집인 대출 중단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대출 정책에 소비자들의 혼란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기준금리 인하 전망 등을 반영하며 전체적인 금리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고질적인 문제죠. 예적금 금리는 뚝뚝 떨어지는데 대출 금리는 느릿하게 내려가면서 은행 이자 장사의 핵심인 예대 금리 차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우선 예적금, 수신금리부터 짚어주시죠. 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체 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2% 초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SH시업은행의 금리 2.7% 상품을 제외하곤 현재 금리가 2.5%도 채 안 되는 상품들이 대부분인데요. 4대 시중은행의 경우 금리 2.45%짜리 우리은행 상품을 제외하면 정기예금 상품 금리가 2.05에서 2.15%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으로 예대 마진이 높은 지방은행에서는 1%대 금리 상품도 여럿입니다. 하반기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려하면 은행권의 예금 금리는 당분간 계속 떨어질 전망입니다. 네, 문제는 대출 금리는 그만큼 안 빠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대금리 차는 최근 2달 연속 확대되며 지난 7월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의 예대금리 차가 1.5%포인트 안팎을 기록했는데요. 국민은행은 공시 이래 가장 큰 예대금리 차를 기록했고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은 무려 6%포인트가 넘기도 했습니다. 정책과 규제의 영향으로 대출금리는 특히나 시장금리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힘든 상태지만 예금금리는 이미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특히 지방에 대출금리를 낮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당국은 지방 우대금리 현황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나 어려운 중소기업 이용자가 많아 대출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관리조차 버거운 상황이라 금리 인하 여력이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이어서 기업들 소식입니다. 기업 곳곳에서 해킹 사고가 큰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달 알려졌던 롯데카드 해킹의 피해 규모가 당초 발표보다 훨씬 크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예고했는데 물론 사과 자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파악과 수습이 더 중요하겠죠.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우선 피해 규모가 더 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금융권에 따르면 8월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피해 규모가 수백만 명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출된 데이터는 앞서 롯데카드 측이 발표했던 추산치 1.7GB 바이트의 100배에 육박하는 200GB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 번호 등 민감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 8월 14일에서 15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됐으며 고객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금융당국 현장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약 한 달 동안 해커들에게 고객 정보를 매일 탈취당하고 있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약 나흘 동안은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가 그대로 유출됐습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롯데카드 측은 오늘 오후 조자진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예고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상 대책도 내놓을 계획인데요.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과 카드 교체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도 별도의 대책 마련에 들어가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현장 검사 기간을 재연장해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부정 사용 등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실질적인 금전 피해까지 발생하며 상황이 더 심각한 KT와 관련해선 무단 소액 결제의 범인으로 의심되는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 용의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 수사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이 심사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피의자 2명은 수원 영통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이동했는데요. 영장 실질심사는 오전 10시 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호송탑 탑승 과정에서 이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펜토셀은 어디에서 구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어떻게 파악됐습니까?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는 200건, 약 1억 2천만 원 수준이지만 KT 자체 집계는 278건, 1억 7천만 원에 달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범격인 A씨는 불법 소형 기재국, 이른바 펜토셀 장비를 승합차에 설치해 수도권 일대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소액 결제를 시도했고, 공범인 B씨도 같은 방식으로 결제 현금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B씨에게는 사용사기와 범죄 수익응익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확정되는 대로 여죄와 추가 공범 여부, 해외 조직 연계 가능성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LG전자가 2년 만에 전 사업부를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진행합니다. 경기 침체와 중국의 저가 공세에 국내 대표 전자제품 기업도 군살 빼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원래는 일부 본부에서만 희망퇴직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사로 확대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TV 사업을 담당하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사업본부에 한정해서 진행해온 희망퇴직을 생활가전, 전장, 에코솔루션 등 전체 사업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가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2023년 이후 2년 만입니다. 만 50세 이상 부장급 이하 직원과 낮은 인사평가를 받은 저성과자가 대상인데요. 이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기간,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과 최대 2년치의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네, 이런 대규모 희망퇴직의 배경은 뭡니까? 네,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와 미국 관세 폭탄, 글로벌 소비 침체가 겹치면서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효율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올해 LG전자 영업이익이 2조 6,83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1%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2020년 10%가 넘었던 영업이익률이 4년 만인 지난해 3%대로 떨어졌습니다. LG전자는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각종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체질을 개선해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는 대대적인 희망퇴직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인력 효율화 작업에 들어가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AI와 기업 간 거래 등 신사업에 인력을 보강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7월 판매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 중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공정위가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일단 공정위의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네, 공정위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판매 장려금 담합 관련 과징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회의를 열고 기존 과징금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결서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각각 송달했습니다. 양사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기한은 오는 25일까지입니다. SK텔레콤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인데요.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재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결국은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KT는 이미 소송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29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T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특정 회사의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게 사전 협의해 판매 장려금을 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줄였다고 봤습니다. 당시 이통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세계 21개국 정상들과 각계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APEC이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립니다. 이에 앞서 인문문화축제인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이 내일부터 열리는데요. 한국인 최초로 미국 공연예술계 최고권위의 토니상을 수상한 박천휴 작가 등이 연사로 나섭니다. 최윤하 기자가 박천휴 작가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2044년 서울을 배경으로 로봇과 인간의 러브 스토리를 감동으로 풀어낸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지난 2016년 국내 무대에서 첫 선을 보인 지 9년 만에 한국 뮤지컬 최초로 토니상의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작사 작곡상 등 6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브로드웨이라는 시장에서 새로운 창작 뮤지컬이 오픈할 때까지 보통 10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9년은 사실 그렇게 유독 긴 기간은 아니고 객석 맨 뒤에 서서 매일 관객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공연을 보는 때가 가장 뿌듯한 순간이고요. 한국 뮤지컬의 세계적 가능성을 입증한 쾌거를 이루는 데는 어쩌면 해피엔딩의 공동 작가인 윌 에런슨이 함께했습니다. 가장 행운이었던 건 저와 함께 공동 작가로 작업을 한 윌 에런슨이 워낙에 재능 있고 또 미국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의 한국 문화를 정서로 한 저와 미국 국적의 미국 문화를 정서로 한 저의 창작 파트너의 합이 좋았던 걸로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예술적 동반자인 윌휴 콤비가 내일부터 사흘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국제 경주 역사문화 포럼 무대에 오릅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두 창작자가 만나 새로운 감동과 가치를 만들어낸 여정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SBS 비즈 등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은 세계적인 인문문화계 인사들과 시민과의 열린 축제회장이 될 전망입니다. 2025 에이펙을 여는 인문문화축제의 자리, 국제경주 역사문화포럼에서 만나요.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